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몇 달 후였으면 2년 사귄 예랑이와 결혼을 할 뻔한 29 여자예요. 결혼을 할 뻔했다는 대목에서 이미 짐작을 하셨겠지만 저 파혼했습니다. 솔직히 파혼하는데도 이렇게 큰 용기가 필요할 줄은 몰랐네요. 사실 청첩장도 다 만들어놨고 식장 예약에 친구들의 축하 파티까지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결혼은 아니다 싶어 과감하게 결정을 했는데 처음엔 정말 잘한 결정일까 의문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그때 파혼이라는 결정을 했던 제 자신에게 무한한 칭찬을 해주고 싶을 정도예요. 우선 제 소개를 할게요. 나이는 이미 말씀드렸고 직업은 일반 회사원입니다. 부업으로는 온라인으로 작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뭐 거창한 건 아니에요. 이제 시작한 지 1년 조금 넘은지라 수입은 얼마 안 돼요. 하지만 퇴근하고 남는 시간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허비하는 것보다 뭐라도 제 미래에 도움이 되는 걸 해보자는 심정으로 시작했죠. 아빠가 많이 도와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었네요. 원래는 제가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그 돈은 나중에 시집 갈 때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딸한테 투자를 하는 거라고 나중에 잘 되면 더 크게 돌려줘야 하니 열심히 해보라면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일하느라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그래도 미래를 위한 거니 이 악물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겐 곧 결혼할 뻔했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여기서는 얘랑이라고 부를게요. 그래야 이해하기 쉬우실 테니까요. 고등학교 친구 주선으로 만나 사귀게 된 얘랑은 평소 성격이 조용하고 진지한 편입니다. 거기다 직장도 탄탄해서 저희 부모님이 많이 좋아라 하셨어요. 저희는 2년 반 연애하고 예랑이의 청혼으로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상견례도 꽤 빨리 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할 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집 문제 아니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제법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시거든요. 아빠는 보청기 판매 사업을 하시는데 저야 그쪽 분야는 잘 모르지만 마진도 많이 남고 특히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경기도 호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또래 친구들보다는 넉넉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언뜻 들은 이야기로는 매월 1,000만 원 이상은 순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저축을 하고 있으시고요. 거기다 저 역시도 딱히 씀씀이가 해픈 것도 아니라서 결혼 자금이 부족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예비 시가는 조금 상황이 달랐어요. 물론 자가로 집도 한 채 있으시고 예비 시아버지가 생산직이긴 하지만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사실 제가 예랑이를 더 많이 좋아하는 걸 아빠도 잘 알고 계시기에 여차 하면 신혼집 구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우선 예비시가 쪽 의견부터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괜히 설레발 떨어봐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주위에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상견례 때 형식적인 인사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대해서 의논을 시작하는데 예비시 부모님이 집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러다 서민들은 죽을 때까지 벌어도 집 한 채 가지는 건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딱히 틀린 말을 하시는 것도 아니라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좀처럼 멈출 줄 모르는 푸념에 저희 아빠가 결국 입을 여셨습니다. 사위 될 사람도 마음에 들고 마침 저희 쪽도 여유가 좀 있으니 사돈네만 괜찮으시다면 집 구하는데 도움을 좀 주고 싶다고요. 하지만 그 순간 예비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막말로 여자 쪽에서 집 구하는데 돈 보태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 싶어 거절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터라 저와 저희 부모님 모두 약간 벙쪄 있었어요. 예비 시아버지가 곧이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 결혼시키는데 집 하나 못 해줄 정도는 아니라고요. 거기다 다른 집안은 몰라도 자기 집은 아직까지는 남자가 집을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만약에 여자 쪽에서 집 마련하는데 도와줬다는 사실을 예랑이 할아버지가 아시기라도 하는 날엔 아마도 집안이 온통 뒤집힐 거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완전히 납득이 되지는 않았지만 각자의 가풍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럼 신혼집은 알아서 하시라 하곤 상견례를 마쳤죠. 어차피 자기들이 집을 전적으로 책임질 거면서 왜 그렇게 앓는 소리를 했는지 궁금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이만큼 힘들게 집을 구한다 뭐 이런 생색을 내고 싶었던 거라 가볍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네요. 얘랑이 집을 알아본다고 하길래 저도 시간 내서 같이 다니자고 몇 번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시간도 안 맞고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다며 제가 동행하는 걸 피하는 눈치가 보이길래 뭔가 이상하다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어느 날 예랑이가 들뜬 목소리로 집을 구했다고 하는 겁니다. 28평 아파트였는데 입지도 좋고 건물도 지은 지 3년이 채 안 되는 거의 새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가격부터 물어봤죠. 그랬더니 7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그 정도까지 준비할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거든요. 게다가 예비시가의 경제력이 그 정도까지인 줄도 몰랐고요. 그런데 예랑이가 그러는 겁니다. 이 집 사는데 부모님이랑 할아버지가 엄청 도와주셨다고 말이에요. 순진한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7억을 전부 다 예비시가에서 지불한 줄 알았네요. 아니, 모두 지불한 건 맞았죠. 그중에 석이 빚이라는 게 문제였지만요. 아무튼 당시만 해도 석 빚에 대해선 까맣게 몰랐던 터라 전 바로 친정아빠에게 알렸고 아빠 역시 많이 놀라시는 눈치였어요. 그러면서 결혼 비용으로 준비했던 1억 5천만 원은 부족한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1억 더 주신다고 하시길래 제가 말렸습니다. 지금 있는 돈만으로도 혼수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나머지 비용도 가능하다. 대신 집이 7억짜리니까 5천만 원을 더 보태서 그걸로 예단을 더 하자고요. 얘랑이랑 신혼집을 구경하러 갔을 때도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비록 7억이라는 비싼 아파트치고는 실내 구조나 주위 환경이 그렇게까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냐 싶어 만족하고 나왔네요. 이제 혼수만 채우면 되는 상황이라 전 매일매일 이것저것 가전제품이나 침대 가구 등을 알아보며 그렇게 부푼 가슴으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네요. 그러던 와중에 예비시가에서 한번 놀러 오라고 맛있는 거 해주신다고 하셔서 주말에 들렀거든요. 저는 인사를 드리면서 신혼집 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다.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잘 살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무 감사하지 말래요. 어차피 그 돈 다 뽑아먹는다고요. 물론 웃으시며 농담조로 말하긴 했지만 기분은 상당히 나빴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또 죽는 소리, 우리나라가 지금 망해가는 거 아니냐. 옛날만 해도 열심히 일만 하면 집 한 채 사는 건 일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면서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집 한 채 사는 것조차 불가능해졌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까지 소환해서 혼자 막 열을 내며 욕을 하시는데 정말 가시방석이 따로 없더군요. 마치 저 들으라는 듯이 한참을 이야기하시다가 드디어 식사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밥 한 술을 뜨자마자 이번엔 예비 시아버지가 저를 바라보며 결혼하면 시부모한테도 물론 잘해야겠지만 그보다 자기 아버님, 그러니까 저한테는 시할아버지가 되겠네요. 그분한테는 정말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예의상 네 알겠습니다. 잘할게요 라고 대답을 했죠. 근데 목소리를 높이시며 그냥 잘하는 걸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니네 신혼집 사는데 할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셨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더 각별히 챙기라면서 한다는 소리가 매일은 무리더라도 이틀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아침에 전화드려서 문안 인사드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얼굴 직접 찾아뵙고 손주 며느리가 직접 해주는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라고 하는데 기가 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경기도거든요. 그런데 시할아버지는 강원도에서 시고모님하고 살고 있는 걸로 아는데 왕복 몇 시간을 매달 다녀오라니요. 거기다 이틀에 한 번 아침에 안부 전화는 또 뭐고요.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며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으니 제 눈치를 보고는 예랑이가 부가 설명을 해주는데 그제야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진작에 저한테 알려줬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을요. 예비시가에서 마련해준 집이 7억이라고 했죠? 그런데 예랑이 모은 돈 8천에 시부모님이 1억 2천 보태셨대요. 그럼 5억이 남잖아요? 그 5억을 바로 할아버지가 주신 거랍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차용증까지 쓰고 매달 이자까지 갚는 조건으로 빌려주신 거래요. 아, 물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공짜로 줘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예랑이 말로는 은행이자보다 훨씬 싸게 빌려주신 거라고 하긴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 사실을 저한테 말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도 얼탱이가 없어서 예랑이한테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빌려주신 돈 5억은 누가 갚냐고요. 그랬더니 저를 이상한 사람 쳐보다듯 바라보며 예랑이가 너무도 당당하게 그러는 겁니다. 당연히 자기랑 내가 갚아야지. 우리 부모님이 갚을 순 없잖아? 라고요.
이런 미친. 그래서 명의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죠. 솔직히 7억 중에 5억을 같이 갚을 예정이니 당연히 공동명의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희망에 기대를 걸어본 거거든요. 하지만 역시나 얘랑은 그게 무슨 헛소리냐는 듯 그 집 사는데 제가 돈 보탠 게 뭐가 있냐면서 자기 명의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얘랑이를 그냥 두고 급한 일 핑계대며 그 집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아빠 역시 그게 어느 나라 계산법이냐며 화를 내셨고 저녁에 부모님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어요. 애초에 저희 쪽에서 집 사는데 도와준다는 제안을 거절했을 때부터 전부 다 계획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면서 저는 졸지에 2억이라는 돈을 쓰고도 결혼 시작부터 5억이라는 빚을 지게 되는 상황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거기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얘랑이나 그걸 빌미로 시할아버지한테까지 전화며 방문을 하라는 예비시 부모 역시 이해가 안 되었고요. 전 부모님께 곧바로 이 결혼 안 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집을 온전히 구매해서 준비가 끝난 것처럼 생색내었던 모습도 가증스러웠고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평생 집해줬다는 핑계로 얼마나 저를 부려먹을지 불보듯 뻔한데 제 손으로 재무던 팔이 있나요? 그런데 아빠가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하시더니 아무래도 이 모든 게 예랑이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아빠가 직접 예비 시아버지와 예랑이를 만나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그때까지는 일단 기다려보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예랑이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 할아버지와 부모님이 강제로 이런 상황을 만든 거라면 분명히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면서요. 어차피 저도 어느 정도 마음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하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몰라도 분명히 현명하게 잘 대처하실 거라는 믿음도 있었고요. 그날 바로 아빠는 예비 시아버지와 통화를 하시고는 다음날 약속을 잡았다고 하시면서 그동안은 그쪽 사람들과 연락은 최대한 자제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밤 예비 시아버지를 만나고 오신 아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신 상태로 집으로 들어오셨고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어떻게 사람이 칼을 쓰고 저럴 수가 있는지 치가 떨리더라고요. 아빠가 예비 시아버지에게 그랬대요. 신혼집에 실제로 들어간 돈은 2억이고 나머진 애들끼리 갚아야 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우리 역시 혼수부터 다른 비용 다 합쳐서 2억을 맞춰줄 테니 명의는 공동명의로 해주자고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며 아빠를 오히려 양심이 없는 사람 취급을 하더랍니다. 화가 나신 아빠는 그럼 할아버지가 빌려줬다는 그 돈 내가 갚아주고 대신 원금만 받겠다는 제안까지 해버리셨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집 오는 여자 쪽에게 돈을 빌리냐? 그것도 다른데 쓰는 돈도 아니고. 엄연히 남자 쪽에서 해야 하는 집에 관련된 돈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 하시면서 아빠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해요. 이쯤 되니 아빠도 대충 감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예비 시아버지는 무시하고 아무 말도 없이 옆에 앉아만 있는 예랑이에게 물어봤대요.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누가 봐도 내 제안을 거절할 명분이 없는 거 아니냐. 누구한테 돈을 빌리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결혼하고 이자까지 내면서 석을 갚는 거랑 무이자로 원금만 갚는 방법 사이에서 고민한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물어봤더니 단 1초의 고민도 없이 자기는 이자를 내더라도 처가 도움 없이 시가 가족들의 힘만으로 집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대답하더랍니다. 그제서야 처음부터 상대할 가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신 아빠는 그럼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할 테니 자잘한 문제들은 각자 해결하자고 말하곤 집으로 오신 겁니다. 개인적으로 예란이를 너무 좋게 보셔서 기회를 주고 싶었다며 한숨을 길게 내쉬는 아빠를 보며 괜히 제가 죄송하더라고요. 하필 골라도 그런 인간을 골라서 이런 꼴을 당하시게 했구나 싶었어요. 비록 제가 더 좋아하고 사랑한 건 부정할 수 없지만 그것도 엄연히 정상적인 남자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지 그냥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나중에 후회할 것 뻔히 보이는데도 달려들 만큼 어리석지는 않거든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 저는 식장 예약도 취소하고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저의 파혼 소식을 알리느라 진담을 뺐지만 상관없어요. 한 번 쪽팔리고 말지 남이 눈이 무서워서 제 인생 말아먹는 것보다는 백배천배 나으니까요. 처음엔 저희 쪽에서 파혼하자는 말을 믿지 않던 예비 시부모와 예랑이도 제가 친구들에게 파혼한다고 알리고 다니는 걸 알고서는 그제서야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빌고 난리도 아니었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버스 떠난 지 한참이 지났는데 다시 되돌릴 방법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거기다 하이라이트는 예랑이가 술 먹고 저희 집에 찾아와서 울며불며 아빠한테 무릎 꿇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고
사정사정했다는 겁니다. 저도 냉정한 편이지만 저희 아빠는 진짜 장난 없어요. 한 번 마음 주면 모든 걸 다 줄 만큼 올인하다가도 아니다 싶으면 칼같이 돌아서서는 뒤도 안 돌아보시는 성격이죠. 이미 집 사놓고 계약까지 끝났는데 자긴 어떻게 하냐고 혼자서 그 돈을 어느 세월에 갚느냐며 진상을 부리는 예랑이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도 안 늦었으니 7억짜리 집 있는 남자라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녀보라고요. 대신 그중에 5억 빚은 같이 갚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꼭 하라고 했습니다. 혹시 하냐고 정말 멍청한 여자가 한 명 정도는 걸릴지도 모르니 여기서 진상짓 하지 말고 당장 꺼지라고 그랬네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도 부를 거고 친구들이랑 니네 직장 찾아가서 망신이란 망신은 다 줄 테니 명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만취한 와중에도 그건 무서웠는지 나가더라고요. 그게 그놈의 마지막 모습이었네요. 현재는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쇼핑몰 사업을 확장해서 거기에만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남자고 뭐고 다 있고 제 사업에만 집중해서 꼭 성공하고 싶네요. 제 인생이 알차고 탄탄해지면 좋은 남자는 자동으로 따라올 테니까요. 그럼 제 사연을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만 가득하길 빌며 제 남은 미래에도 행운이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들 하세요. 이제 40대가 되는 주부예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저는 무뚝뚝하지만 속정 깊은 남편과 중풍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벌써 결말을 예상하시고 한숨부터 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사실 지금부터 하는 제 과거의 이야기는 남편에게도 다 말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혼자서 평생 간직해온 사연이에요. 친구도 없고 일가 친척도 없는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거기다 어디 자랑할 만한 내용도 아니라 그저 가슴속에 묻고만 살았는데 지난달 두 시누이가 찾아와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인연을 끊는 사건이 있어서 겸사겸사 말해보려 합니다.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 사연들을 들으며 언젠가는 나도 익명의 힘을 빌려서라도 내 이야기를 해보리라 생각을 해왔던 터라 드디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해보네요. 저는 부모님이 없습니다. 친아빠는 제가 태어나고 돌진하자마자 일하시다 사고로 돌아가셨고요. 그 뒤로 엄마는 재혼을 하셨는데 그때 일은 생각하기도 싫으니 아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중학교 때 새아빠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에게 해버렸고 너무 충격을 받은 저는 바로 엄마에게 말을 했죠. 하지만 어찌 된 형문인지 새아빠를 탓하기보다 오히려 행실을 똑바로 안 했다며 저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엄마에게 큰 실망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계속 같이 살다간 무슨 짓을 더 당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전 가출을 했어요. 그냥 시위용 가출이 아니라 정말 얼굴을 안 볼 생각으로 무작정 집에서 나와버렸죠. 단 한 번의 기억이지만 지금까지도 저를 따라다니며 괴롭힐 만큼 무섭고 끔찍한 그 일을 또 당하기 싫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경찰에 신고라도 해서 해결을 해보려 했겠지만 당시만 해도 다른 누구에게 알리는 것조차 창피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 제 편일 줄 알았던 엄마마저 등 돌린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용기조차 없었네요. 하지만 여자 중학생이 집을 나와서 어디서 지내겠어요. 그때부터 저는 오직 살기 위해 여기저기를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알바를 하고 싶어도 받아주는 데가 없었고 인생을 포기할까 극단적인 생각도 해봤지만 사람 목숨이라는 게 그리 쉽게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더군요. 그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바로 배고픔이었습니다. 편의점 근처에서 배회하다 사람들이 먹고 남긴 음식은 그나마 운이 좋아야 얻을 수 있는 거였어요. 며칠 굶다 보면 저도 모르게 거리낌 없이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보호센터와 연이 닿았죠.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사정을 들으신 자원봉사자 중 한 분의 도움으로 지낼 곳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집 주소를 제일 먼저 물어보셨지만 전 절대로 대답하지 않았죠. 당시엔 어른들에 대해서 불신이 너무도 컸었거든요. 혹시라도 새아빠나 엄마에게 제 소식이 전해지면 다시 끌려가서 그 지옥 같은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부모님의 여부나 살던 곳에 대해서는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랬더니 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숙식시설을 안내해 주더라고요. 세상에 매일 밤 잘 곳을 찾아 헤매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전 너무 행복했습니다. 거기다 새벽마다 차가운 한기를 느끼지 않아도 되니 그곳이 마치 낙원처럼 느껴졌고요. 다른 아이들은 대부분 몇 달 정도만 지내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사춘기 때의 반항으로 집을 나온 애들이 거의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전 예외였죠. 그렇다고 거기에 계속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정해진 기간이 닿으면 나가야 하는 규칙 때문이었는데 그곳에서 쫓겨나고 전 다시 길거리 생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출한 애들끼리 모여서 지내는 곳에서 몇 년을 지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자세하게 말하지 않을게요. 미성년자들이 돈을 버는 것 자체가 100% 불법 아니겠어요. 단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다른 여자애들처럼 몸을 파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지 않았다는 것보다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지금 남편이 제 첫남자이니까요. 아무튼 성인이 되자마자 기숙사를 제공하는 일자리 중에 유흥업소를 빼고 나니 경기도 쪽에 컴퓨터 모니터를 만드는 공장이 하나 딱 남더라고요. 아무 망설임도 없이 전 그곳으로 향했죠. 주야 2교대로 하루 종일 볼트를 끼우고 나사를 조이는 단순 작업이었지만 처음으로 떳떳하게 돈을 번다는 생각에 힘든 것도 몰랐습니다. 어찌 보면 그때부터가 진짜 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살기 시작한 게 그 시점부터였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돈도 조금씩 모이고 사람 사는 것처럼 사는 와중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성적이고 무뚝뚝한 성격의 남편이지만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서 제게 호감을 표시했대요. 물론 남편의 일방적인 말이지만 살아보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저희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던 남편의 구애에도 1년을 넘게 마음을 열지 못했던 건 예상하시다시피 어릴 때 받은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몇 명의 남자들에게 관심 있다며 데이트 신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전 단호하게 거절을 했고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남편은 제 뜻을 존중한다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며 저를 기다려줬어요. 따로 저를 귀찮게 하는 법도 없으니 더 이상 뭐라고 할 건덕지도 없었고요. 그렇게 1년을 넘게 저를 기다리는 남편에게 결국 마음을 열게 되었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건 일단 사귀기 시작하자 오히려 제가 더더욱 적극적이 되더라고요. 언제나 말없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남편과 결혼을 꿈꾸기 시작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고 저희는 사귄 지 2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남편이 날 잡고 심각한 표정으로 자기 집안 사정을 말해줬을 때는 솔직히 많은 고민을 하긴 했어요. 당시 남편은 중풍에 걸려 하반신을 거의 못 쓰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고 했거든요. 위로 누나가 2명이 있긴 한데 결혼 전부터 아이의 엄마 일은 남자인 남편에게 다 떠넘기고 살다가 이제는 결혼하고 아이의 연락도 거의 안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제 결혼 생활이 걱정된다기보다 남편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배달기사 월급이라고 해봐야 겨우 300만 원 정도일 텐데 그 돈으로 어머님 간병인비에 생활비까지 쓰면서도 그 와중에 나름 적금도 꾸준히 들고 있었던 남편은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어머니를 모셔야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믿고 결혼을 해준다면 죽을 각오로 제게 잘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도 자기도 마음은 아프지만 제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하더군요. 떠나려면 지금이 기회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딱 일주일 고민했네요. 그리고 전 남편의 말을 믿고 결혼을 진행한 겁니다. 만약에 제게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었다면 엄청 말렸을 거예요.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남편과 결혼을 하지 않았겠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결혼을 하는 건 여자로서 미친 짓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 결혼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글을 올렸다면 100이면 100 전부 결사반대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게는 고민을 들어줄 그 어떤 누구도 없었던지라 그렇게 혼자 결정을 하고 남편과 편찮으신 시어머니와 살기 시작했네요. 참 어려운 일도 많았어요. 특히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건 저도 곤혹스러웠을 뿐 아니라 시어머니 역시 불편해하셨죠. 물론 남편이 집에 있을 땐 전부 남편이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야근을 하는 날엔 간병인도 없고 저밖에 없을 때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할 수밖에요. 솔직히 더럽다는 생각은 많이 들지 않았어요. 그보다 훨씬 더 더러운 환경에서도 오랜 시간 살았으니까요. 단지 어색한 게 가장 힘들었죠. 그러나 그것도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져 가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남편에게 듣기론 제가 시집 오기 전까지만 해도 어머님은 하루 종일 누워 있거나 앉아서 TV만 보셨다고 해요. 말수도 없고 무뚝뚝한 남편 성격에 먼저 다가와서 대화를 나눌 일도 없었을 테고, 거기다 간병인 역시 몇 달을 주기로 계속 바뀌는 바람에 말붙일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어머님은 말수가 조금씩 늘더니 얼마 안가 시어머니와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네요. 그때를 가끔씩 회상을 해볼 때가 있는데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참 행복했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근데 진짜 행복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약속한 대로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자기 어머니만큼 저를 아껴줬어요. 비록 외벌이로는 미래가 안 보이니 제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자기도 몸이 힘들 텐데 청소 빨래, 설거지까지 해주는 건 기본이고, 어머님 다리 마사지를 해드리고 방으로 들어오면 아무 말도 없이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이나 젤리 같은 걸 손에 쥐어주곤 했습니다.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고 정작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남자보다 남편처럼 말없이 챙겨주고 신경 써주는 남자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거기다 비록 몸은 불편하시지만 시어머니는 어느새 엄마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고, 든든한 남편과 엄마까지 두 명의 가족이 한꺼번에 생긴 듯한 느낌에 비록 몸은 힘들지만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첫째 아이가 생겼고 또 한 명의 가족이 늘게 되었죠. 그리고 둘째 아이까지 낳고 살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또 심리적으로도 충만한 일상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좋아졌고요. 남편의 성실함을 인정한 회사 사장님이 직급도 올려주고 월급도 대폭 인상해줬거든요. 거기다 집은 자가라 열심히 아끼고 모으니 통장 잔고가 점점 늘더라고요. 그렇게 아무런 걱정 없는 나날들이 이어질 줄 알았는데 어머님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하반신은 못 쓰셨지만 다른 곳은 이상이 없었거든요. 말씀도 잘 하시고요. 그런데 몸 상태가 조금씩 안 좋아지면서 말도 어눌해지고, 그리 좋아하던 손주들 보는 것도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말씀드렸지만 가족 하나 없는 제게 어머님은 시어머니 이상의 존재였어요. 비록 직접적으로 제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늘 마음만큼은 제게 고마워하시고, 또한 별볼일 없는 저를 많이 아껴준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남편 외에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유일한 존재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고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멀지 않은 것 같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사망보험금 수혜자를 제 앞으로 하고 싶다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 그랬어요. 어차피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거라 아무 의미 없다고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은 왜 하셨냐 물어보니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너무 고생한 제게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오는 보험금을 제 앞으로 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솔직히 무슨 마음인지는 이해가 되었어요. 남편이 받던 제가 받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단지 그렇게라도 제게 마음을 표시하고 싶으신 거겠죠. 단번에 어머님 뜻을 알아차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알아서 하시라 했습니다. 물론 남편도 동의했고요. 전 오히려 어머님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며느리한테 오죽 해줄 게 없었으면 자기 죽었을 때 나오는 돈을 주려고 할까. 고맙다기보다 어머님의 일생이 안쓰럽고 애처롭기만 했는데 며칠 후 집으로 두 신우가 쳐들어올 줄은 몰랐네요. 어머님이 가입한 보험 직원이 바로 큰신우의 지인이라 어머님 보험금 수혜자를 며느리인 저로 바꿨다는 이야기를 바로 알렸나 봐요. 지금까지 코빼기도 안 보이던 큰신우와 작은신우가 화가 잔뜩 나서는 다짜고짜 저한테 소리를 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했길래 자기들 엄마 보험금을 네가 받냐고 하면서
마치 제가 돈 욕심이 난 나머지 시어머니를 꼬드겨 수혜자를 변경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사실 명절 때도 찾아오지 않은 지 몇 년 되었어요. 전화만 삑 한 통하면 끝이었죠. 그런 주제에 지금 누가 누구한테 큰 소린지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어머님 앞이라 참고 있었습니다. 대신 남편이 누나들이 무슨 자격으로 이 사람한테 막말을 하냐 하며 소리를 질렀고 애들은 놀라서 울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네요. 어머님이 알아듣게 설명을 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보험금 수혜자에 자기들도 넣어달라는 개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진짜 승질 같아서는 당장 머리채 잡아뜯어 내쫓고 싶었지만 차마 애들도 있고 편찮으신 어머님 앞에서 그러긴 싫었어요. 그래도 어머니 속으로 낳은 딸들인데 내가 어떻게 끼겠냐 싶어 참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힘없는 목소리로 제발 저것들 좀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하시대요. 전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에게 애들 데리고 잠깐 나가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애들이 사라지자마자 화장실에 있는 어머님의 대소변 받는 통에 물을 가득 담아 두 시누이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놀래서 기겁을 하더라고요. 당장 내 집에서 꺼지라고 소리를 쳤죠. 니들이 정령 인간이냐? 어떻게 몇 년 동안 한 번 찾아오지 않을 수가 있냐? 그래도 엄만데 걱정도 안 되더냐라고 했더니 두 시누가 악을 쓰며 덤벼들길래 머리채 쥐어잡고 그래도 어머님 못 보시게 큰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다 뜯어버렸네요. 힘으로는 못 당하겠는지 고발한다 어쩐다. 부모 없이 자란 년이 뭐가 잘났다고 자기들한테 이러냐 소리소리를 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님이 자식 교육은 완전 잘못시켰다고 그랬어요. 니들 말대로나 부모 없다. 그래도 난 최소한 돌이라는 건 알고 있다. 적어도 니들처럼 아픈 엄마 모른 척하고 살 만큼 쓰레기는 아니라고 했더니 찍소리도 못하대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 나가 보니 두 시누들 좀 가까이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엄마라고 둘 다 앞으로 다가가긴 하더라고요. 그 순간 어머니가 죽으림을 다해 두 시누의 뺨을 날리셨어요. 그리곤 나가라고 악을 쓰시는데 정말 놀랬습니다. 시누들 역시 엄청 놀란 듯 했고요. 전 어머님이 걱정돼서 곧바로 시누들 내쫓아 버렸습니다. 한 번만 더 찾아오거나 연락해서 헛소리하면 다음엔 진짜로 머리털 싹 다 뽑아버린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어머님은 누워서 울고 계시더군요.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건가 싶기도 했지만 또 그런 상황이 와도 전 똑같이 할 것 같네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어머님이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 후로 한 달이 흘렀고 어머님은 다시 괜찮아지신 것 같습니다. 물론 몸은 갈수록 약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전보다 곧잘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 게 정신적으로는 많이 안정을 찾으신 것 같아 다행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제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훗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누군가 이 사연을 봤을 때 시작은 절망뿐이었던 제 인생이 남편과 어머님을 만나 얼마나 행복했는지 남길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익명의 힘이라는 게 좋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렵니다. 두 아이 잘 키우며 소중한 남편, 그리고 어머님과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